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223명이 발생해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28명이 확진이 됐고요. 강원, 전남,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 역시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시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이며 위태로운 국면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국민 모두가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어디에서나 방역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확산세를 막는 기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특별히 확진 판정 후 완치된 완치자 이정원 씨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밤사이 확진된 확진자 집계 상황, 서울시 주요 대응책들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확진자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확진자 상황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신규 확진자가 223명이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긴 건데요. 국내 발생이 193명이고요. 그리고 해외 유입이 30명입니다. 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이제 지역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서울에서 79명이 나왔고 경기에서 39명, 인천에서 10명 등 수도권에서 128명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강원에서 20명, 경북에서 13명, 전남에서 10명, 충남에서 6명, 광주와 경남에서 4명, 충북 3명, 대전 2명, 그리고 세종과 전북, 제주에서 각 1명의 지역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에서 23명이 확진이 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자가격리 중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이렇게 돼서 28,769명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55명으로 어제보다 1명이 줄었고요. 사망자는 1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가 494명이 됐습니다. 네, 사망자도 이제 500명에 가까워져 있고 200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 네. 주말과 휴일 거치면 사실 월요일 돼서는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말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네, 평소 주말이면 검사 수가 줄기 때문에 이제 보통 확진자 수가 주춤하는 경향을 보여왔었는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16,000건에 달하던 검사 수가 이제 10,000건 아래로 이제 일요일에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도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한 겁니다. 예. 토요일 같은 경우 0시 기준으로 기존 이제 확진자 수가 205명이었는데 이때는 사실 전날보다 검사 수가 4,000건 정도 늘었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은 검사 수가 6,000건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208명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 건수 대비 확진율도 그동안 1%대였는데 2.2%까지 올랐습니다. 100명을 검사하면 1명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2명 이상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확산세가 줄지 않자 정부는 이제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데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확진자가 쏟아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지난 한 주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22.4명으로 그 직전 주의 88.7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 기간 이후 환자 발생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중순부터는 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객상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사전 예고해 드립니다. 네,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가 격상이 되려면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나와야 하잖아요.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 83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의 80%를 넘긴 겁니다. 특히 수도권 중에서 서울은 신규 확진자가 5일째 5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9월 이후 최대 1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구 발표에 따르면 오늘도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자들이 이제 감염이 퍼지면서 강서구와 송파구에서 10명 이상씩
곳까지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에서는 국방부 영내에서 3개월 만에 민간인과 접촉한 간부가 확진이 됐고요. 송파구에서는 학생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전수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확진자 1명이 사우나 여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구가 사우나 이용자들을 찾고 있고, 중랑구에서는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헬스장이 폐쇄가 되는가 하면 확진된 운전기사의 동료 기사가 양성 판정을 받아서 260명이 넘는 버스회사 직원이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백화점, 학원, 학교, 병원 연결고리로 해서 계속해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시내에서도 강서구, 송파구, 용산구, 도봉, 중랑, 경기도를 비롯해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발생 장소도 가족, 병원, 백화점, 학교, 사우나, 버스, 정말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도 확진자가 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40대 이하 청장년층에서 전체 확진자의 이제 절반에 달하는 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전 한 달과 비교하자면 무려 10포인트 이상이 늘었는데요. 예. 어제도 서울 고려대 아이스하키 동아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13일에 최초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이후로 접촉자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서 총 8명의 지금 학생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네, 수도권 상황도 심각한데요. 지금 오늘 특이 사항 중에서는 강원에서 20명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강원도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강원도는 1단계 기준이 사실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미 11명 이상으로 기준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2명 미만이었는데 집단 감염에 의한 연쇄 감염이 지금 퍼지면서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25일 이후로 12일까지, 그러니까 엊그제 12일까지 네. 거의 80일 동안 확진자가 없던 곳이 강원도 철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철원에서 어젯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집계된 확진자 수만 13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더기로 쏟아진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13명의 확진자 중에 이제 3명이 장애인 요양원 입소자입니다. 이제 14일에 장애인 요양원에서 50대 여성이 이제 간병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로 확진자가 이제 환자까지 늘어나면서 이 요양원이 코호트 격리된 상태고요. 네. 13명 중에 그리고 7명이 김장을 함께하던 마을 주민들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제 지난 12일에 철원의 한 마을에서 주민 한 30여 명이 모여서 김장을 했는데 그중에 확진된 요양원 간병인이 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에 대한 선별 검사가 이루어져서 예. 추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교장 연수에 참여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 교감 관련 확진자도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철원에서만 최소 6명입니다. 확진된 교감은 지난달 말 이제 부부 동반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식사가 감염 전파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네. 이어서 또 확진된 분이 교감 남편분이 철원 군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군청 일부 공간이 폐쇄되기로 했습니다. 철원군은 이제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은 막아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지역 축제, 행사, 계획된 공연들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고 강원도 인제에서도 지인 관련 모임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최소 29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은 상상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김장을 하면서 집단 감염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런 감염자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김장을 계획하신 분들은 또 이걸 유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5단계로 격상한 지역들, 강원도 원주시도 9일에 거리 두기를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1.5단계인 지역들이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듯 강원 원주를 비롯해서 충남 천안, 아산, 그리고 전남 순천, 광양, 여수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광주시도 준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전남대병원에서 13일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후로 의료진, 환자, 보호자까지 추가 감염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난 한 주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자 이제 광주시가 거리두기 1단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현재 전남대병원 관련자만 5천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단계가 강화되면서 유흥지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개 업종에서 춤추기가 금지가 되고 또 노래 연습장, 종교시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는 식당과 카페가 15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였는데 네. 이게 이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체감적으로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 거리 두기가 1.5단계가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1단계는 생활 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5단계부터는 지역적 유행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서 말한 그 1단계 내용에 더불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축제 일부 행사 같은 경우가 100인 이상은 이제 금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1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모이는 게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그 가정 아래 이제 가능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100인 이상이 금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스포츠 관람에서도 제재가 가해집니다. 1단계는 객석의 50%가 입장할 수 있지만 네. 1.5단계는 30%만 관중의 30%만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종교 활동 역시 좌석수의 30% 이내의 인원만 들어갈 수 있고요. 모임과 식사 금지됩니다. 학교 등교 역시 1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2단계로 낮추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1.5단계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이 단계 격상 시에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대 이상의 고령층 환자 비율, 중환자 병상 여력 따져서 단계 격상 여부를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방역 사령관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이 감염 확산에 무뎌진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유행이 오지 않도록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 정선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전문가 두 분 모셔서 코로나19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이면 보통 교수님 네. 확진자 수가 좀 주는 경향이 있는데 연속해서 지금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일단 이 원인으로 헬로윈데이가 지난 지 한 보름 정도 됐거든요. 그 여파가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 여파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헬로윈데이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일일이 다 이제 찾기는 쉽지 않지만 확산 양상으로 보건 데는 그 영향도 일부 있어는 보입니다. 확산 양상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지금 이제 예. 예를 들면은 예전의 확산 양상은 우리가 환자가 많을 때에도 규모가 큰 집단들에서 주로 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요양병원이면 요양병원, 그렇습니다. 교회면 교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의 양상은 어떠냐면은 작은 집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초기에 서울에 있던 것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지방에서 1.5단계가 처음에는 1개, 2개, 3개, 오늘은 5개, 조금 있으면 7개, 8개로 이제 퍼질 개연성이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적으로 볼 때 계속 확산이 되면서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도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의 한 10달 가까이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코로나19가 지금까지에서 가장 내용적으로 또 상태도 나쁘고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순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강양구 저도 기자? 동의합니다. 예. 이제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거나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거나 뭐 사랑제일교회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생길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규모의 집단에서 확진 환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찾기도 비교적 용이했고 또 하루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긴 했지만은 또 빨리 수습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공공연하게 브리핑 중간중간에 코로나19의 숨은 전파가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스스럼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밀도가 높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뭐 당장이라도 지금 뭐 내일 설 교수님이나 전화 혹은 최재훈 아나운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디선가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수도권과 강원도에 예비 경보를 내리고 거리두기를 격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보시기에 이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 지금 이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왜 아마 그러시죠? 예.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가 단계 조정을 한다고 해서 첫째,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네. 두 번째는 거리 조정을 한다고 해도, 단계 조정을 한다고 해도 일부 시설에서 거리 두기가 다소 조정될 뿐이지 예전처럼 단계가 3단계 있을 때처럼 행정조치를 통해서 시설을 폐쇄한다거나 또는 뭐 상당한 제한을 가한다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업 정지를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영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다소 규제가 들어가서 그 실내에서의 거리만 다소 제한을 가하는 정도지 심각하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옛날과 같은 그런 제한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에 상당히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라든지 개인위생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굉장히 언제나 단계 조정에 상관없이 잘 지키지만 네. 그러지 않는 분들도 역시 언제나 상관없이 잘 안 지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 지금은 바이러스의 농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외 활동이라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회적인 접촉을 줄여야 하는 줄여야 시기다.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확산세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 조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스러워하는 바이러스의 농도나 확진자 수를 떨어뜨릴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심지어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경각심이 제1번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게 1순위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일단 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한 정부가 네. 단계 조정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 첫째 하나는 경제와 방역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향후로도 코로나19와 우리가 긴 시간을 같이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단계 조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국민이 협조했느냐 협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코로나19와 긴 싸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역 당국은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아까 대외 활동을 줄인다든지 하는 협조가 있어야 서로 간에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통제가.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국면으로 빠져가고 있고 그 계절 요인이 있으면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역 당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방역 당국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충분한 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과연 단계 조정을 1단계에서 1.5단계로 한다고 해서 지금의 200명의 확진자가 100명이나 50명 단계로 떨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미 상당히 회의적이다. 증상이 예.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뭐 강원도 지역만 해도 코로나19가 없었던 청정 지역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철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확진자가 급증한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도권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만 내려가 봐도 상황이 그렇게 다릅니다. 오랫동안 이 바이러스 밀도가 낮았고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확진 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같은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방역 지침이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자 한 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빠른 속도로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설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린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지 의미가 않을 있는 것이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이게 2단계 정도는 올려야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가 되면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폐쇄가 될 테니까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정부 방역 당국은 5단계로 나누면서 가능하면은 1단계나 1.5단계 선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비췄었고 지금 사실은 정세균 총리나 박능우 장관도 그 연장선상의 기조에 있어 보입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명, 400명 정도가 나와야 그때서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아도 시민들이 아 이거 너무나 무섭구나 하면서 가려고 했던 여행도 취소하고 예. 약속도 취소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보내지 않고 학원도 보내지 않고 이런 사실은 네네. 훨씬 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실천이 됐을 때야 비로소 좀 바이러스 진정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게 좀 됩니다. 불안한 전망이긴 하지만 만약에 신규 확진자가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300명, 400명대가 나와서 그때서야 이제 이거 거리두기 격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뭐 2단계로 격상했다고 하면 그때는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민들이 공포스러워가지고 식당도 안 가고 카페도 안 가고 그리고 가능하면 직장도 재택근무를 하고 예. 학교나 학원도 안 가고 이러면서 집에 웅크리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바이러스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 조금 수 줄어들 있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지금의 발생 양상이 젊은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고령자 위주로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요양병원이라든지 나온 이런 곳이요? 그런데 예. 이제 최근에 40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헬로윈데이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40대 이하는 활동 반경도 많고 40대 이하는 경증을 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확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산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고위험군들에게까지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매우 나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예.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하게 지켜달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494명으로 이제 5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젊은 층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은 이정환 님을 지금 스튜디오에 계시는데 모셔서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의 감염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능이 이제 뭐 3주도 안 남았어요. 이제 보름 좀 네. 넘게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수능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일단은 교육당국은 확진 환자가 많이 생겨도 확진 환자를 개별적으로 격리를 시켜서라도 수능 시험은 보게 하겠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수능 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르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대국민 호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능 시험은 치러질 거예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12월 3일 날 수능 시험은 치러질 것인데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10명 미만의 확진 환자, 고3 확진 환자가 생겨가지고 그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면은 뭐 그들에게는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무사히 치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전체적으로 수준이다. 관리가 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름 동안에 관리를 잘 못해서 확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에서 수능 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그러면 그 확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최악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수능 시험이 과연 정상적인 수능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일단은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교육당국은 교육당국대로 지금 수능 특별방역 기간을 정해놓고 무엇인가 대비를 할 텐데 예.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수능 시험을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라면 네.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 아이가 고3 학생이라 그러면 학교나 학원을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대면 접촉을 그리고 최대한 가능하면 줄이고. 대면 접촉을 예. 최소한으로 해서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남는 기간 동안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에 수능 시험을 봐야
자칫 잘못하면 수능 시험 보기 며칠 전에 확진 환자가 되어가지고 최악의 컨디션에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평생에 한 번 있을지 모르는 수능인데 컨디션 관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컨디션 관리 잘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네.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사실 수능 시험이라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대입 일정의 시작입니다. 예. 그런데 수능 시험 보고 나서는 뭐 면접도 봐야 되고 논술도 있을 수 논술도 있고. 있고 예.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수능 시험 점수는 받았지만은 각 대학에서 대입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수도 상황이 있다.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어떻게든지 간에 대입 일정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많이 힘든 겨울이 생긴다면은 네네. 과연 정상적으로 가능할지까지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능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몇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을 테니까. 자, 교수님은 수능과 관련해서 이런 대책이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개인에게도 좋고 정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좋고. 예. 제가 이제 우리 헬로윈 데이 전에 이제 향후에 방역과 관련해서 헬로윈 데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거다. 그 제가 한번 네. 지적한 적이 있었죠. 수능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하나가 수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크리스마스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방역 당국이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네. 것이 올해의 방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과 관련해서는 일단 수능은 개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능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예. 학교와 학부모가 긴밀히 협조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는 수능 학생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집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집콕을 하셔서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감염된 상태로는 거의 시험을 못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수능생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학부모가 학생들이 집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와 교육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 어떤 경우에도 외부인 접촉을 삼가하셔야 돼요. 예. 외부인 접촉을. 세 번째는 수능생 본인이 가능하면 집에 있을 때조차라도 가족을 접촉하는 것은 어떨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계속 집콕을 하더라도 가족이 어딘가에 감염이 네. 되어서 집에서 일상 접촉을 하면서 수능생이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3 수험생은 자택 격리를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수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를 자택 격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혹시 본인이 유증상을 보인다. 그것이 네. 감기가 되었던 아니면 코로나19와 같은 유증상이 되었을 때는 학부모를 통해서 학교를 접촉해서 분명히 학교에는 교육당국의 지침이 있을 거예요. 예. 유증상을 보이면은 향후 시험 장소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네.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증상이 있어도 본인이 건강할 경우에는 약간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혹시 유증상일 때는 그 유증상에 맞는 시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점들을 학부모와 예. 수험생 본인 그리고 네. 학교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수능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코로나19의 현 상황 그리고 교육계 대책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코로나19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박능호 장관이 지금 자칫 긴장을 늦춘다면 언제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라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특별한 분을 초대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를 이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가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대학생 이정환 씨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완치된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운동도 할 정도로 굉장히 네. 건강해지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예. 일단 오늘 그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양성 판정을 처음에 어떻게 받게 된 건지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 올해 초부터 터키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요. 네. 유럽에서 팬데믹이 터지면서 3월 말, 4월 초쯤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그때 인천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고 예. 그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증상은 없었나요? 네, 저는 무증상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3월 말 4월 초면 한창 이제 해외에서 그 환자들이 막 발생해서 심각했던 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3월, 4월에 이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뭐 전세기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현지에 계시는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이나 주재원 가족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귀국을 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번 치료 중에 찍은 영상도 보기도 했었는데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뷰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한 40만 정도 나왔던 것 40만 같습니다. 뷰. 네. 일단은 그 실제로 입원을 했으니까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 이번 치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떤 게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죽을 만큼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증상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이 39도까지 났었고 그 열로 인해서 근육통이 동반했는데 그 근육통의 통증으로 인해서 뭐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고 뭐 앉는 것도 눕는 것도 어려웠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육체적인 고통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죠? 저는 무증상 기간은 한 이틀 정도 됐었습니다. 그 이틀. 이후부터 이제 급속하게 몸이 안 좋아졌군요. 네, 맞습니다. 예. 2주간 그런데 퇴원하기까지 2달 정도가 걸렸다면서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계속 검사했을 때 바이러스가 나왔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음성 판정 2번을 받아야지 퇴원이 가능했던 기준이었었는데 이번 당시에 그때 계속 몸 안에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이 돼가지고 2달 정도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바로 집에 간 게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또 제가 퇴원날 당시만 하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사항으로 뒀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어봤었고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을 주기 싫다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저 혼자 있는 공간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다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가격리 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자가격리 하는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왜냐면 집 밖으로 못 나가고 뭐 밥 해먹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그렇지만 좀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네네. 아, 네. 그래요. 퇴원한 후에는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운동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후유증이라든지 이거는 내가 코로나19를 앓기 전에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나타났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후유증으로 이제 탈모가 진행됐었는데요. 그것도 네. 굉장히 심하게 진행됐었습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앞머리를 내려서 안 보이는 건데 네. 그 앞머리만 올리면 M자 탈모가 굉장히 심하게 원래는 안 왔었고요. 그랬었는데요. 네, 원래 전혀 없었습니다. 어. M자 탈모가 심하게 왔었고 예. 저는 이제 이게 한 4개월가량 진행되다가 네. 9월부터는 말끔하게 사라졌는데 그것도 2달 동안 피부과에서 탈모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가 별거 아닌 것 같다가도 후유증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례들을 보고 이게 그냥 넘어갈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이제 이정환 씨는 원래 초기에는 막 감염됐을 네. 때는 경증이었다가 갑자기 나빠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증을 앓으면 앓을수록 완전히 회복돼서 퇴원이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탈모인데요. 심한 분들은 뭐 거의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여성인 경우에도 뭉툭이로 그냥 빠질 성별 정도로 상관없이요. 그렇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탈모, 그다음에 이제 설사, 탈진, 흉통, 또 이제 불면증, 그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뭐 생리불순, 그다음에 피부가 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혈관이 영향을 받아서 이
이 피가 이제 안에서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피부 색깔이 검게 변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부정맥 같이 예. 후유증으로 이제 부정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가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 이런 후유증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생각보다는 후유증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아니라 네. 100명 중에 한 70, 80명이나 되는 분들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고 나중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뭐 후각이나 미각 상실 이런 거는 아직은 못 없었던 거죠? 저는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미각 둔화가 왔었습니다. 아, 근데 그럼,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2달 안에 미각 둔화가 다시 회복이 됐고요. 네. 그 퇴원 이후에는 탈모 증상만 있었습니다. 아, 그럼 미각이 없다는 거는 뭘 먹었을 때 그 맛을 못 느낀다는 얘기인가요? 못 느낀다기보다는 이게 좀 더 덜 느껴지는 거죠. 네, 아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미각이. 예, 예. 네. 그 완치자들의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이제 주위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바라보는 경우라고 하던데 이정환 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경험했었는데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제가 이제 제작했던 코로나 병동 네. 브이로그에서 코로나 걸린 게 뭐가 자랑이냐 뭐 그런 식으로 안 좋은 댓글들을 달아주시기도 했고요. 예.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코로나 관련된 인터뷰를 이제 카페에서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사장님께서 듣고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퇴장해달라고 그런 경험도 이미 완치 있었습니다. 판정 받았는데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이건 뭐 내가 잘못해서 사실 된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좀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예. 한 거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좀 그랬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도 완치 후에 좋은 일도 하셨다고 혈장 공여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계기가 있었을까요? 혈장 공여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제 뉴스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혈장 치료제를 만드는데 네.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완치자의 혈장 공여가 절실하다. 근데 그 공여치의 1, 2%밖에 안 됐다라는 네. 뉴스를 듣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거로부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혈장 공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4번 정도 혈장 공여를 했습니다. 4번이나요? 네. 이게 뭐 조건이 있는 건가요? 혈장 공여를 하려면? 일단 태어난 뒤에 한 달 뒤에 이제 피 검사를 받았을 때 그 피 안에서 이제 항체 수치가 2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20 이상이요? 네, 그 20 이상이 된다고 이제 허가가 뜨면 네. 이제 2주 뒤에 또 가가지고 이제 혈장 공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혈장 항체 수치라는 걸 재는군요. 20 이상이 돼야 할 수 있겠군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또 본인이 피를 이제 공여를 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건강 이상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혈장을 공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네. 본인이 충분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아마 혈장 공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혈장 공여가 되면 앞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하는데 이게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도움이 되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혈장이라고 하는 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여하실 분들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된 분들만 공여를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공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감염되었다가 나았는데 나은 분들이 공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 혈장 치료제를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정환 씨 같은 분이 공여를 하게 되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계속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헌혈하면 헌혈증과 함께 뭐 빵 이런 거 받잖아요. 혈장 공여하고 뭐 받으신 거 이런 거는 없으세요? 그냥 가가지고 뭐 네. 초코파이 먹고 초코파이. 네, 거기도 음료수 있군요. 먹고. 초코파이는. 네,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보리슨 총리도 한번 코로나19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다시 자가격리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환 씨도 완치는 됐습니다만 내가 혹시 다시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나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서웠고 그래서 태어나고 이후에 한 달 반 정도는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괜히 두려움에 쌓였었고 예. 지금 그래도 좀 마음이 좋아져서 괜찮아져서 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제 개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지금 젊은 층에서 코로나19가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각심이 낮은 네. 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해주실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1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방심하고 계신데 저는 그 말씀 드리거든요. 지금 가장 위험한 거는 개인의 방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방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방역에 힘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가 꿈이라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네, 같은 맞습니다.
공간에서 만나 뵙길 바라면서 자, 지금까지 완치자 이정환 씨랑 얘기 나눴고요.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